두 번째 순서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이승환 팀장님께서 메타버스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메타버스 발표를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된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메타버스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주어진 시간과 여러 가지 제약들을 봤을 때 오늘 제가 이제 특별히 조금 포커스해서 드릴 분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를 1차적으로는 게임을 많이 연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하는 공간, 우리의 실제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는 잠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극적으로 바뀌었던 어떤 첫 번째 계기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우리는 69년도에 알파넷이라는 게 처음 생겼고 그리고 7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이메일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71년도에 처음 탄생한 이메일이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라고 싶을 만큼 굉장히 놀라운 변화였던 거죠.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겠죠, 그렇죠? 71년도 이후에 그러면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1995년, 그 25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여전히 인터넷은 사실은 대중화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슬슬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인터넷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빌 게이츠 소수의 몇몇 혁신가들은 이제 인터넷이 뭔지를 이해를 하고 커다란 이제 사업들을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다음 1995년도에 있었던 그 빌 게이츠의 인터뷰 영상을 잠깐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And what about this internet thing?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at? Sure. What the hell is that exactly? Well, it's become a place where people are publishing information. Right. So everybody can have their own homepage. Companies are there. The latest information. It's wild what's going on. You can send electronic mail to people. It is the big new thing. Yeah, but you know, it's easy to criticize something you don't fully understand, which is my position here. Go ahead. But I can remember a couple of months ago, there was like a big breakthrough announcement that on the internet or on some computer deal, they were going to broadcast a baseball game. You could listen to a baseball game on your computer. And I just thought to myself, does radio ring a bell? You know what I mean? There's a difference. There is a difference. It's not a huge difference. What is the difference? But you can listen to the baseball game whenever you want. All right. Too. Oh, I see. So it's stored in one of your memory deals, Exactly. and then you can come That's back the a year RAM later. thing you talked about earlier. Yeah. Do tape recorders ring a bell? Yeah, I just don't know. What can you, just knowing me the little you know me now, what am I missing here? What do I need? Well, if you want to learn about the latest cigars or auto racing Right. Statistics. Well, you know, or, I've got that covered. I subscribe to 2 British magazines devoted entirely to motorsports, and I call the Quaker State Speedline about 2 times a half hour. So now, would the computer give me more than I'm getting that way? Oh, you can find other people who have the same unusual interests you do, and. You mean the troubled loner chat room on the internet? Absolutely. 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이 당시 주제가 그거잖아요. 인터넷 is coming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제는 메타버스 is coming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20, 30년에 가까운 시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혁명의 시기에 초반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뭐냐면은 특이한 용어들과 특이한 서비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이 당시에 빌 게이츠가 전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홈페이지를 이야기하고 게시판을 이야기하고 이메일 아이디를 사람들이 또 만든다고 얘기하고 메모리라는 거에 뭔가를 저장해서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의 인터넷 모든 개념들을 다 얘기했는데 이 개념들을 정말 행간의 의미를 읽었다면 그 사람은 뭔가를 해도 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시간이 긴 시간이 지나서 그럼 지금 우리가 또다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인터넷이라는 말 대신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의 디지털 연결도 충분한데 자꾸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말 쓰는 거지.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그 카카오톡도 충분하게 좋은데. 그리고 그런 거죠. 과거의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들은 여태까지 만들어져 있는 웹사이트 수가 전 세계 20억 개나 되거든요. 그 평면적인 웹사이트들을 여태까지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 왔는데 최근에 우리 주변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공간을 많이 만들까요? 2D 기반의 웹사이트를
그동안은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메일 아이디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또 특이하게 이제 아바타를 또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은 메모리라는 곳에 뭔가를 저장하고 제일 많이 했던 게 카피 앤 페이스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블록체인이라는 곳에서 뭔가 디지털 자산을 만들고 이게 내 것이라는 소유의 증명이 가능한 대체에 불과한 토큰의 방식도 등장한단 말이죠. 저장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제 나의 디지털 소유를 증명하는 시대가 됐단 말인가? 이건 또 무슨 말이지? 과거에도 우리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제는 NFT 블록체인을 활용한 DAO라는 분산형 자율조직을 만들어서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면 내가 토큰으로 보상을 받고 그걸로 먹고 살 수도 있단 말인가? 진화된 커뮤니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또다시 막 만나게 되는 굉장히 많은 디지털 특이점들이 사실 총체가 사실을 저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디지털 연결이 어떠했냐면요. 제가 며칠 전에 지금 우리들의 디지털 연결의 현 단면이 어떨까? 전 현재 55억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고 있고 웹사이트 수가 지금 20억 개나 됩니다. 20억 개. 그리고 12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1,600억 개의 메일이니까 1년 하루로 따지면 평상시 하루로 따지면 3,000억 개 이상의 메일이 지금 누군가한테 우리는 보내주고 있다는 거죠. 검색하고 블로그하고 트위터하고 비디오, 포토, 사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의 디지털 연결의 그 단면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던 디지털 연결의 방식이 97대 약간 3이라는 거죠. 비율로 따지면은 텍스트와 보이스와 이미지와 비디오로 우리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디지털로 우리들의 전체 디지털 중에서 지금 97%가 이 네 가지 형태고 우리가 어떤 공간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비중은 3%에서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디지털 연결이 이래요. 근데 이 비중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50대 50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 공간이 우리가 그전에 거의 3%밖에 사용하지 않았던 이 공간이 50%로 늘어나게 되고 그 공간이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단순히 게임 같은 공간을 넘어서 실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굉장히 지능화된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능화된 공간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그 활동들이 기존에 할 수 없었던 평면적인 세상에서 할 수 없었던 많은 활동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경제사회 문화 활동들을. 메타가 작년에 이제 회사의 이름을 사명을 메타로 바꿨죠. 페이스북이. 그러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정의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은 가상공간의 집합체인데 가상공간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근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래요. 근데 이 공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고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뭔가를 크리에이트 새롭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 공간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이런 수많은 일들을 하게 만드는 아주 많은 가상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죠.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상 공간. 그래서 실제 우리가 메타버스가 전 세계 글로벌하게 하나의 어떤 정의로 지금 수렴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은 가장 최근에 메타버스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점이 뭐냐면은 공간에 지금 다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 공간이 굉장히 지능화된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가치들이 창출이 된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가상과 현실이 우리가 융합된 공간인데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을 기존에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이 1995년도거든요. 그 뒤로 우리는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초고속 인터넷은 더 이상 가입자가 더 늘어나지 않아요. 모바일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 전 세계 판매량이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분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연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유선과 무선의 혁명이 거의 찰만큼 찼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 뭔가 정체점에 와 있는 순간에서 우리들의 다음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뭔가 키워드가 바로 이제 메타버스라고 다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글로벌 기업들이.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에 제가 예전에 이제 2018년도, 19년도부터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 그 이전에 실감 콘텐츠 전략들 이런 전략들을 만들 때 메타버스가 온다는데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온다라고 얘기했던 게 2020년에 제인스 나닝이 그랬고 이코노믹 스테이지가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메타버스가 온다며 대단하게 온다는데 그 시장은 얼마나 돼? 우리들은 이제 직관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아무도 메타버스 시장 자체의 전망치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일하게 있던 게 PwC의 가상현실, 증강현실 시장의 전망치가 2030년까지 한 1,700조쯤 된다라고 나와 있던 자료들을 다 인용을 했습니다. 자기가 메타버스라는 시장 전망치를 대체하기 위해서. 사실 메타버스는 우리가 순수하게 알고 있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넘어서는 커다란 더 큰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그 뒤로 최근에 이제 6개월부터 이제 1년 사이 중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탑티어 컨설팅들과 IB들이 이제 전망치를 내기 시작하는데 기존에 했던 전망치의 가장 큰 차이를 보면 10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만한 가치들을 알기 시작하고 집중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빌 게이츠가 아까 얘기했던 1995년도에 그 영상에서 사람들은 이메일로 다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커다란 정말 혁명이 일어났죠. 근데 빌 게이츠가 여전히 건재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작년 말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대부분의 사무실 회의가 3년 이내에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그럴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저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잡아야 되고 더 빨리 변화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직방이라는 인터넷 부동산 기업 직원이 350명인데 여기가 지금 양재잖아요. 제 전 직장이 삼성경제연구소라서 바로 저기 삼성서원에 이제 강남의 사거리에 있는 보이시는 그림의 왼편에 GT타워라는 정말 큰 빌딩이 있습니다. 이 빌딩에 직방인 직원 350명이 전부 다 출근했다는 거죠. 역세권에 있는 엄청나게 큰 건물이기 때문에 월 임대료만 수천만 원이고 연으로 따지면 10억대에 막 수십억 대의 임대료를 내야 돼요. 작년에 직방이 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하고 메타폴리스라는 자신들의 만든 가상의 30층짜리 건물로 모두 직원들을 이제 출퇴근하게 만들죠. 그분들이 일하는 실제 이제 PC 화면이고 PC를 통해서 출퇴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이라는 그 시간이 사라졌죠. 지하철을 그렇게 아침마다 그렇게 밀리는 지하철을 타지 않아도 되고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층을 누르면 건물이 올라가게 되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보이고 얘기할 수 있고 저 뒤에 이제 회의실이 보이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다 회의를 하는 거죠. 이 회사에 입사하려면 여기 와서 면접을 봐야 돼요. 오프라인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하면 장비를 보내줘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좀 좋아지니까 예전에 이제 어디든지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트북을 들고서 제주도로 가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죠. 낮에는 워크, 로그인해서 일하고 로그아웃이 끝나면은 이제 베케이션인 거죠. 그냥 말하는 워케이션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코로나가 좀 좋아지니까 이제 노트북을 들고서 이제 해외로 나가시면은 그 나라에서 생활을 하면서 로그인, 로그아웃 시간, 출퇴근 시간을 지키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전 세계에 있는 인재 누구라도 리크루팅을 할 수가 있죠. 가상으로 오기만 하면 되니까. 실제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이제 100% 일어난 그런 기업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최근에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저 메타폴리스라는 건물을 프롭테크 타워라고 바꾸고 이제 디자인도 세련되게 바꿨죠. 본인들이 만들어낸 일하는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방의 직원들만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20개 회사에 2,500명이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출퇴근의 모빌리티가 바뀐 거죠. 이 350명의 기업을 넘어서 이제 컴투스라는 게임 기업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컴투버스라는 가상세계 안에서 경제사회 문화활동을 하게 만든다. 근데 그분들이 일하는 이제 워크하는 공간인 거죠. 오피스 월드고 비슷한 맥락으로 저렇게 이제 일을 다 하게 만들겠다는 거고 직원 2,500명이니까 뭐 내년 말 그 다음에 초까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MOU를 또 맺기 시작하죠. 이 세상 안에서 이 일하는 공간을 함께 쓰기 위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출근한다는 거고 2022년 기준으로 가장 일하기 좋은 1위가 엔비디아로 선정이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구글이 굉장히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구글이 7인데 구글보다 일하기 좋은 기업 랭킹 순위가 3개나 높은 EXP 리얼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국적으로 따지면 20여 개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에이전트까지 포함하면 7만 명에서 10만 명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코로나 훨씬 이전 때부터 100% 가상 근무를 했다는 거죠. 그분들이 일하는 이제 PC화면이죠. 인포메이션에 계신 분도 지금 일하시는 분이고 다 출퇴근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필요하면 게스트를 초청하기도 하고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다 회사를 가면 이제 회계팀도 있고 뭐 기획팀도 있고 다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가 페이스북이 전 세계 직원이 지금 6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좀 좋아지니까 최근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은 어떤 기업들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어떤 기업들은 계속해서 로그인을 하면서 일하는 기업들로 양분되기 시작하죠, 이제. 그래서 메타는 어쨌든 작년에 본인이 원하면 영구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로그인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 생산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직원들의 판단에 맡긴다. 근데 그분들이 여태까지 일했던 공간이 이제 굉장히 줌과 같은 평면적인 공간이었는데 이분들이 일하는 공간을 만든 거죠. 호라이즌 워크룸스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로 24시간 우리가 굉장히 하루 종일 이걸 쓰면서 일하면 어지러워서 일을 못하죠. 그렇게도 일을 하지만 이제 웹 XR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PC나 화면을 통해서도 저렇게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가상에서 일한다는 게 항상 그 VR이라는 기기만을 끼고서 반드시 100% 하루에 다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형태, 원하는 접속 방식을 택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들을 선택하는 대안이 늘어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줌 같은 거죠. 전 세계 지금 2억 7천만 명이 넘게 쓰고 있는데 우리를 점과 선과 면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팀즈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올해 메시포 팀즈라는 내가 로그인했을 때 아바타로 로그인하고 저 아바타가 저의 움직임을 다 따라서 움직이니까 우리가 이제 공존감을 느끼면서 뭔가 함께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거고 실제로 제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분이 미국 사람이면은 우리가 이제 리얼타임 트랜스레이션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언어의 제약과 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면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한 거죠. 일을 여기 일하는 공간입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이제 또 이런 지금 메타버스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협력을 하기 시작하죠. 더 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메타가 만든 가상의 세계 호라이즌 안에 들어와서 메시포 팀즈라는 자신들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다양하게 일할 수 있게 호라이즌 워크룸스도 있고 우리 것도 쓰고 마이크로소프트 것도 써라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데 이 테크 기업들이 지금 한편으로 경쟁하면서 컴피티션을 하면서도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코피티션의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코로나 이후부터 급격하게 논의가 되기 시작해요. 영구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검색창에다가 리모트 워크하고 퍼머먼트라는 키워드를 치시면은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논의가 되고 도입을 하고 우리 기업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 두 번 나온다,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해요. 정말 많이.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게 일하는 방식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직방의 워케이션. 노트북 들고 일하는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끝나고 나면 노는 거죠. 거기서 하나생명은 강원도 양양에다가 호텔을 임대 있고 직원들이 신청하면 되고 CJ 이능은 제주도, 토스는 거기 보시면 오늘은 바다로 출근한다라고 써 있죠. 남해에다가 일하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직원들이 뭐 한 달 살기나 일주일 살기를 신청하면 일을 하고서 노는 게 아니라 워케이션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끝나면 현지 생활을 하는 거죠. 묘지는 우리가 일할 때는 로그인을 해야 되고 우리 팀원들이 다 분산돼서 떨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로그인을 한다는 거죠.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이죠. 전 세계 직원이 7만 명입니다. 7만 명이 워케이션 하는 곳을 여기는 목장을 선택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네이버가 이제 사업이 잘 되니까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공간이 부족해졌죠. 그래서 최근에 판교에다가 이제 자신들의 건물 5천억을 들여서 신사옥을 들였는데 코로나가 좀 좋아지니까 이제 회사로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직원들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의 결과가 나왔는데 코로나 이전처럼 오프라인으로 주 5일 출근하고 싶은 직원은 전체 직원의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일하고 싶니? 물어봤더니 지금처럼 로그인을 하다가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회사에 나오고 싶다. 52.2%. 지금처럼 로그인하면서 일하고 싶다. 41.7%. 그래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해라. 일하는 방식을 내가 정해주지 않을 테니까 원하는 대로 일해라. 라고 지금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지 않으면 우수한 인재들이 도망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애플에 있는 우수한 인공지능 인재를 데려왔더니 오프라인 출근을 시켰더니 바로 사표를 내고 구글로 도망간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실제로. 일본의 NTT니까 우리로 따지면 KT 같은 기업인데, 저도 KT 근무를 했었습니다만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로그인하면서 일을 하되 회사에 나오면 출장비를 줍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나와서 출장비를 받으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집에 있다가 회사로 나오면 출장비를 받으신다고 하고, 그만큼 다 로그인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이제 에어비앤비는 아무 데서나 일해도 됩니다. 전 세계 어디서. 전 세계 지역도 상관없고, 온라인, 오프라인도 상관없습니다. 100%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근무를 하면 돼요. 이제 SK텔레콤이 더 진화된 형태를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상근무라는 게 굉장히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 같은 게 굉장히 취약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카페에서 일하는데 내가 지금 삼성의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뭐 되겠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죠. 실제로 그래서 삼성 퇴사를 앞두는 직원이 재택근무하다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갑자기 재택근무를 전면 중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데 SK텔레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거점 오피스라는 방식을 통해서 본사는 을지로에 있는데 나머지는 직원들이 다 본사로 나오려면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저기 성남 판교 쪽에 하나, 신도림 쪽에 하나, 일산에 하나 이렇게 세 군데 거점 오피스를 두고 자기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출근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판교에 있으면은 성남에 있는 판교에 있는 곳으로 그냥 출퇴근을 하면 되는 거죠. 신청을 해서. 그러면 모든 팀이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여기서 다 다른 곳에 근무를 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출근했지만 다 다른 곳에 근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곳에 들어갔을 때는 빈몸으로 들어가서 빈몸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안에 보시는 것처럼 VR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다 일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안면 인식을 통해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게 모두 다 체크가 되고 제 노트북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의 가상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던 일하던 방식의 PC 화면을 그대로 불러들여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빈몸으로 들어갔다가 빈몸으로 나가고 최근에 이제 여기에 네 번째 장소인 워커힐이 오픈이 돼서 호텔 가서 일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직원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 스피어라는 이러한 거점 오피스고 실제로 이제 여럿이서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저렇게 1인용 공간도 있고 만약에 남들이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렇게 이제 안막이 쳐지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들어갈 때부터 이미 보안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고 그 안에서도 역시 보안을 챙길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한 보안 방식들이 이제 고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이 이제 마찬가지 방식인 거죠. 네, 딜라이트라는 여기도 거점 오피스인 거죠. 말 그대로 가까운 곳에 가서 일을 하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들의 변화가 실제로 좀 일어나고 있고 우리들의 또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다오라는 분산형 자율 조직의 형태인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NFT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제 어떤 다오라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커뮤니티는 내가 가서 게시판에 있는 글을 보거나 그냥 글을 쓰고 나오는 그런 형태에 불과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거기 기여를 하면은 토큰으로 그 활동에 대한 보상을 실제로 받고 그 보상을 받은 토큰이 바로 이제 거래소에서 실제 내가 현실에서 살 수 있는 다양한 돈을 쓸 수 있는 것으로 환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이 지금처럼 웹사이트 형식일 수도 있지만 이제 메타버스 형태로 들어가서 그 조직에 그 커뮤니티에 내가 기여를 하게 되면 토큰으로 또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은 뭐 대부분 다 한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겸직 금지나 다른 것들을 못 하지만은 이 커뮤니티 내가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보상을 여기저기서 받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엔잡이 가능한 거죠. 여기저기서 다양한 해당되는 토큰들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아주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일하는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 진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오를 공식 법인으로 인정하는 회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메타버스로 출근하고 싶은가? 라고 물어보면 작년 기준으로 65%, 올해 바뀐 삶을 봤더니 한 78%까지 올라가요. 사람들이 메타버스 근무를 많이 하고 싶어하고 메타버스 근무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당신이 메타버스 근무를 포기하면 당신의 연봉에 3천만 원 정도 더 주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물어봤더니 사람들은 그래도 뭐 누구나 다 이제 사정이 다르지만요. 한 65%는 3천만 원보다 나는 그냥 메타버스 근무를 하고 싶다. 출퇴근 시간 줄어들고 싶고 조금 더 지금 나의 뭐 자유도를 가지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지는 이런 거죠. 직방위 직원 350명이 100% 다 원해서 메타버스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비율로 따지면 지금 35%는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회사의 경영 방침이에요. 회사가 그렇게 경영 방식을 바꾸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적응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 회사를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죠. 회사를 바꾸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어떤 회사의 CEO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저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직원들이 무조건 내가 보는 앞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놀아도 내가 보는 앞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 경영 철학이에요. 근데 제 경쟁 기업들이 메타버스 근무를 하고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고 워케이션을 하고 이러면 우리 회사에 있는 우수한 직원들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초입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일한다는 게 항상 가상 속의 안에 들어가서 PC 화면만 계속 쳐다본다거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면서 어지럽게 지낸다는 게 아니라 현실 위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메타버스를 만날 수 있죠. 메타버스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형태가 이제 증강되어 있는 방식이 하나가 있잖아요. 가상을 만들거나. 분명히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매뉴얼을 보고 있지 않죠. 저 사람은 지금 AR 글래스를 쓰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안경을. 그래서 저렇게 번거롭게 매뉴얼을 넘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증강현실 안경 안에서 내가 필요한 매뉴얼을 호출을 하는 거죠. 두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훨씬 편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구글이 한 2달쯤 됐나요? 이제 AR 글래스 2013년도에 만들고 망했죠. 근데 아무도 안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만든 것들은 굉장히 특화된 기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제품을 만들어서 나왔는데 이 두 모녀가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머니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어머니는 중국어밖에 못해요.
몇 단이면 영어밖에 못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두 분한테 구글이 이제 안경을 씌워주게 되는 거죠. 구글 글래스를. 他讲英文我可以听得懂，可是有时候我讲不来嘛。 We'd love to be able to share with you a new prototype we've been working on. You should be seeing what I'm saying just transcribed for you in real time, kind of like subtitles for the world. What we're working on is technology that enables us to break down language barriers, taking years of research in Google Translate and bringing that to classes. You see me? Oh, sí, sí te veo. I'm actually looking straight into your eyes, and it seems like you're looking right at me. Oh, sí, sí, estoy viendo lo que estás diciendo para ayudarte con eso. Making access to information just instant and intuitive. By doing that, technology fades into the background, and we're more connected with the people and the things around us. Giving people the gift of communicating with anyone, no matter what language they speak, I think is a really powerful thing. Que tengo que dialogar con muchas personas que solamente hablan inglés. Como magia para mí, porque voy a ver cosas que voy a entender lo que ellos dicen por completo y 也是也可以互相沟通。我爱你。 제가 우리들의 디지털 연결이 진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수화를 몰라도 수화를 이해할 수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다른 국적에 와서 제 발표를 들으시더라도 저는 지금 한국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에서 진화된 공간에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게 가상일 수도 있고 현실 위에서 만들어져 있는 가상의 정보를 잇대는 증강된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컨퍼런스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글로벌 컨퍼런스 가면은 발표를 다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영어가 안 들리면 우리는 번역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번역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방식도 당연히 있지만 이제는 자신에 맞는 글래스가 있다면 그냥 랭귀지 모드를 바꿔서 듣게 되면 되는 거겠죠. 그럼 반드시 발표를 꼭 영어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오프라인 저렇게 출근하고 나서도 저 증강현실 안경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불량품을 찾아내거나 엔진을 조립해 본다거나 아주 다양한 형태로 현실 위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그동안 우리가 디지털 연결이 되었던 방식들이 있었죠. 우리가 인터넷 혁명 시간 동안 우리가 썼던 기기들은 PC, 태블릿, 노트북, 휴대폰, 콘솔. 어떻게 보면 이 기기가 사실은 거의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된 건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메타버스 시대라면 다양한 이제 웨어러블 기기들,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물들, 디스플레이들, 굉장히 많은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기기들과 우리가 디지털로 연결이 된다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기존의 연결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홀로그램 방식이 아니더라도 저렇게 미래에서 준비되고 있는 우리에게 오고 있는 방식이 있지만 지금으로도 더 진화된 형태들도 만날 수 있고 앞으로 더 간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지금 당장 올해 안에 끝나고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넷 혁명의 시간이 우리가 27년에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왔던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진화를 겪게 될 겁니다. 그런 점의 초입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진화되는 속도가 산업마다 다르겠죠. 인터넷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왔을 때 산업마다 다르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산업도 있고 상대적으로 느렸던 산업도 있는데 각각의 산업들이 그때마다 또 일하는 방식들이 다 바뀌었죠. 그것처럼 지금도 메타버스도 굉장히 많은 이미 투자를 해왔고 앞으로 할 섹터들 그리고 아직은 굉장히 관심이 없는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마다 일하는 방식에 있어도 속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들의 연결이 진화되고 있다는 그냥 얘기입니다. 실제로 따지면 우리들의 연결이 점과 선과 면에서 더 많은 진화된 공간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더 새로운 일터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게 되니까 기존에 없던 방식을 통해서 생산성을 또 혁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게 되고 지금의 일하는 방식들 그리고 이제 워케이션으로 따지면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오히려 새로운 수요들을 또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메타버스 근무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또 아니죠. 굉장히 많은 또 한계점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71년도에 만들어졌던 이메일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메일 때문에 해킹 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게 주는 가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발생할 것이라는 걸 알지만은 허용된 위험을 감내하고더라도 우리가 간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는 시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돼요. 많은 제도들이 또 바뀌고. 그리고 지금 뭐 100% 가상근무를 하는 회사에서는 그럼 세금을 어떻게 낼까?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직방에 100% 가상근무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에 있는 사업자 등록지가 있어요. 거기서. 근데 거기 사람들이 다 출근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상사업장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정말 특이한 기업들의 더 100% 정말 가상근무가 가능할 것인가, 제도적인 문제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야 될 숙제들로 함께 남아 있고 하나하나씩 또 극복돼 가면서 또 다시 또 새로운 문제점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